오늘은 이어서 그 케이블 관련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백베이스 TX는 카테고리 5 UTP 케이블을 사용을 하고 100MB 통신 최대 거리는 100m 케이블까지입니다. 그리고 백베이스 2는 이 방식을 쓰게 되면 카테고리 3, 4, 5를 전부 사용해서 100m를 구하여 100m를 이제까지 쓰일 수가 있고요. T4는 카테고리 3 케이블로 100MB용으로 사용할 때 만드는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대신 다른 케이블은 2뼈를 사용하지만 이것은 4뼈를 전부 사용하고, 백베이스 FX는 100MB 관 케이블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는데 전송거리는 2km에서 10km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SC라는 네모난 커넥터를 이용해서 접속을 하고, 1000 베이스 XX는 1000MB의 속도로 전송이 되고, 쇼트 웨이브 렌스라는 관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최대 전송 거리는 270m에서 550m. 백베이스 T는 1000MB로 UTP 케이블을 통해 전송 최대 거리는 100m인 케이블 스펙이고요. 카테고리 5 케이블을 사용하고 구성하기 위해서 4뼈를 다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가비트의 경우 1000 베이스 LX, LH 같은 스펙은 관 케이블을 사용해서 최대 10km까지 전송이 가능합니다. 케이블의 경우에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전송거리는 점점 짧아집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왼쪽이 다이렉트 케이블이고 오른쪽이 크로스 케이블입니다. 다이렉트 케이블은 허브와 PC, 라우터와 허브의 연결 등에 사용이 되고, 크로스 케이블은 PC끼리나 허브끼리의 연결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메디아 액세스 컨트롤, 우리가 편지를 주고받을 때 집 주소를 적는데 이에 상응하는 것이 맥 주소입니다. 네트워크 상에서 서로를 구분해서 통신하기 위한 주소인데요. IP 주소만 있으면 모든 통신이 일어날 것 같지만 IP 주소를 다시 맥 주소로 바꾸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게 ARPA라고 하는데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1옥텟을 이제 8비트로 묶은 건데, 네트워크에 붙는 각 장비들은 48비트의 주소를 갖는데, 이 주소는 랜카드 또는 네트워크 장비에 이미 고정되어 있는 주소고 전 세계에서 유일한 주소라고 합니다. 이것을 맥 어드레스 또는 하드웨어 주소라고 하는데, 모든 랜장의 디바이스들은 반드시 유일한 맥 어드레스를 가져갑니다. 맥 어드레스는 8자리마다 하이픈, 콜론, 점으로 구분되어지고, 예시를 보면 이렇게 다 확인이 됩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이진수를 표현하게 되면 48자리이고 이제 너무 길어져서 16진수로 표시를 합니다. 앞쪽 6개의 16진수 00, 60, 97이 뺀다고요. 생산자를 나타내는 코드로 이 코드를 OUI라고 합니다. 회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어느 회사 제품인지는 알 수가 없고, 알 수는 있고, 나머지 6자리는 회사에서 각 장비에 분배하는 호스트 아이덴티피어라는 건데 시리얼 넘버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유니캐스트는 현재 네트워크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신 방식이고요. 특정 목적지의 주소 하나만을 가지고 통신하는 방식인데, 그 목적지 주소가 아닌 다른 PC들은 CPU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고, 그 이유는 자신의 맥 어드레스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랜카드가 이 프레임을 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예시들을 보면서 확인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브로드캐스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로컬 랜장에 붙어있는 모든 네트워크 장비들에게 보내는 통신 방식이고, 전체적인 트래픽도 증가하게 되고, 이 패킷을 받은 모든 랜카드가 CPU를 전송을 하게 돼서 전체 PC의 성능도 떨어뜨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멀티캐스트는 보내고자 하는 그룹 멤버들에게만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통신 방식입니다. 스위치나 라우터가 이 멀티캐스트 기능을 꼭 지원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볼 게 OS7 레이어인데 1, 2, 3 계층만 다루게 될 겁니다. OSI는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의 약자고, 통신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 기구인 인터내셔널 오르가나이제이션 포 스탠다드제이션이라고 하는 ISO에서 통신이 일어나는 과정을 7단계로 나눈 기준인데요. 7개의 단계별로 표준화해서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이 됐고, 처음 보실 게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어플리케이션 계층입니다. 두 번째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프레젠테이션 계층. 세 번째는 세션 레이어, 세션 계층이고요. 트랜스포트 레이어, 트랜스포트 계층. 그 다음 네트워크 레이어,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고, 피지컬 레이어는 물리 계층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각각 나누었을까요? 데이터 흐름이 한눈에 보이고 문제 해결하기가 편리하고 이제 층별로 표준화가 되어 있어서 여러 회사 장비를 써도 네트워크가 이상 없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피지컬 레이어를 한번 볼 건데 정기적, 기계적, 기능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통신 케이블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통신 단위는 비트고 단지 데이터만 전달할 뿐이고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대표 장비로는 통신 케이블이 있고 리피터, 허브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데이터 링크 레이어를 볼 건데요. 물리 계층을 통해서 송수신되는 정보의 오류와 흐름을 관리를 해서 안전한 정보의 전달을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오류를 찾고 재전송 기능이 있고 맥 어드레스로 통신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대표 장비로 브릿지와 스위치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네트워크 레이어인데요. 데이터를 목적지까지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을 하는데 이게 라우팅 방식이고 경로를 선택을 하고 주소를 정하고 경로에 따라 패킷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위치 중에서도 라우팅 기능을 수행하는 스위치가 있고 레이어 3 스위치라고도 합니다. 이제 대표 장비로는 라우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컴퓨터는 프로토콜로 말을 하게 되는데 프로토콜 개념을 한번 볼 건데요. 규약, 협약이란 이런 뜻인데 컴퓨터끼리 이런 프로토콜이 서로 같은 것끼리만 통신이 가능합니다. TCP/IP는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IPX는 인터넷 워크 패킷 엑스체인지입니다. 어플토콜은 윈도우가 사용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파트 3입니다. TCP/IP와의 만남인데 TCP/IP를 모르면 인터넷을 아는 게 아니다. 대표적인 프로토콜로 애플토크와 IPX, BEUI, TCP/IP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TCP/IP가 인터넷 때문에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파넷에 의해서 처음 개발되었고 이제 각각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호스트들은 고유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속해 있는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까지도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호스트들의 고유 주소는 인터넷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센터, NIC에서 관리 분배한다고 하고요. 똑같은 IP를 사용하게 되면 충돌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와 달리 같은 IP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내부 네트워크에서는 봉인되지 않은 IP 주소를 사용을 하고 인터넷으로 나갈 때만 봉인 주소, 즉 유일한 IP를 가지고 나가는 방식인 NAT,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나 동일한 IP 주소를 가지고 여러 명이 인터넷에 접속하면서 포트 넘버만을 바꾸는 PAT 등이 있습니다. 봉인 주소를 나눠주고 관리해주는 기관은 NIC,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센터입니다. IP 주소는 210.126.12.99 요 네 자리에 10진수로 되어 있고 중간에 점이 찍혀 있습니다. 한 자리는 최대 255까지 되고 2진수 32개로 구성이 되며 컴퓨터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2진수로만 이해를 합니다. IP는 총 2개의 32개 승리로 되어 있고요. IP 주소 방식인 버전 4가 주소가 부족해서 버전 6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DHCP인데요.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서버. 이 서버가 있는 네트워크에 연결만 하면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PC마다 하나하나 IP 주소를 미리 지정해 놓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 파트 4, 네트워크 장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랜카드 세팅인데요. 예전엔 수동으로 다 했는데 지금은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해 주어서 랜카드를 꽂고 부팅시키면 인식하고 설치하고 연결을 해줍니다. 종류로는 데스크탑용과 PC MCIA 방식으로 노트북용이 있습니다. 데스크탑용은 PCI 방식을 가장 많이 쓰고 이전에는 ISA 방식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서버급 PC에서는 EISA 방식의 버스를 사용을 하고 속도에 따라 크게 10메가, 100메가, 10-100메가, 1기가로 나누는데 지금까지는 10MB용 랜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은 100MB용이나 10에 100 오토 센스 카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접속하는 케이블 종류에 따라 TP 포드를 가진 랜카드, BNC나 AUI 포트를 가진 랜카드, 광 케이블과 접속하는 랜카드로 나눌 수 있고 예전에는 AUI, BNC 방식을 많이 사용했었고 한동안은 콤보 방식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UTP 타입을 사용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허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허브란 직사각형의 상자에 구멍이 뚫려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고 개수에 따라 몇 포트를 따라고 합니다.
이더넷용이나 토큰용이냐가 있고, 또 이더넷 허브도 속도에 따라 그냥 허브 10MB와 패스트 100MB 허브가 있습니다. 허브는 네트워크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없으면 안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장비 중 하나이고, 허브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멀티포트 리피터라고 할 수 있는데, 포트가 여러 개 달린 장비인데 한 포트로 들어온 데이터를 나머지 모든 포트로 불려주는 방식입니다. 리피터라는 것은 데이터 전송 시에 거리의 제약 때문에 중간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다른 쪽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허브를 고를 때는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사후 AS 또한 중요합니다. 한 번에 콜리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연결되는 모든 PC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허브만으로는 연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허브의 종류를 보자면, 첫 번째로 인텔리전트 허브인데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NMS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앉아서 멀리 있는 허브의 동작을 감시를 하고 조정까지 가능합니다. 문제의 PC가 연결된 포트를 찾아내어 자동으로 분리, 아이솔레이션, 현 네트워크에서 분리시켜서 따로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또 분리된 포트는 허브에서 램프로 표시되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고, 이 기능을 오토 파티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더미 허브, 세 번째는 세미 더미 허브. 더미 허브인데 인텔리전트 허브와 연결하면 자기도 인텔리전트 허브가 된다고 합니다. 스택커플 허브라는 것은 쌓을 수 있는 허브를 말합니다. 허브의 끝과 스위치의 시작. 허브의 한계에서 아무리 빠른 속도를 쓴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에는 한 녀석만이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는 것. 즉 허브에 연결된 한 PC에서 발생하는 컬리전이 다른 PC들에도 영향을 주는 컬리전 도메인 영역이 그 허브에 연결된 모든 PC들입니다. 그래서 콜리전 도메인이 너무 커지는 상황을 항상 조심해야 하고요. 콜리전 도메인이 너무 커지게 되면 콜리전에 의해 영향을 받는 PC가 너무 많아지고, 또 통신의 속도도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 즉 콜리전 도메인을 작게 나누기 위해서는 나온 장비가 바로 스위치입니다. 어디서는 스위칭 허브라고도 하는데 뒤에 허브라는 말이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헷갈리게 합니다. 이게 허브인지 스위치인지, 아무튼 스위치란 말이 들어가면 일단 스위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위치는 예를 들어 1번 포트에 연결된 PC가 2번 포트에 연결된 PC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동안에도 3번 포트에 연결된 PC와 4번 포트에 연결된 PC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한 장비입니다. 즉 1, 2번 사이에서 통신이 일어나면 나머지는 기다려야 하는 허브와는 달리 다른 녀석들도 동시에 통신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스위치와 허브의 가장 큰 차이고요. 그래서 우린 스위치의 경우에 각각에 연결된 PC가 독자적으로 10MB 또는 100MB의 속도를 갖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브보다는 스위치가 좋은데 콜리전 도메인을 작게 나누어 주기 때문입니다. 브릿지 스위치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러닝. 브릿지나 스위치는 자신의 포트에 연결된 A라는 PC가 통신을 위해 프레임을 보내게 되면 이 PC의 맥 어드레스를 읽어서 자신의 맥 어드레스 테이블에 저장을 하고 나중에 참고해서 다리를 건너게 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두 번째 플러딩인데요. 들어온 포트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든 포트로 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브로드캐스트나 멀티캐스트의 경우에도 발생을 하며, 세 번째 포딩은 브릿지가 목적지의 맥 어드레스를 자신의 브릿지 테이블에 가지고 있고, 이 목적지가 출발지의 목적지와 다른 세그먼트에 존재하는 경우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 목적지가 다리를 건너가야만 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해당 포트로만 프레임을 뿌립니다. 네 번째는 필터링인데요. 브릿지를 못 넘어가게 막는다는 뜻인데, 브릿지가 목적지의 맥 어드레스를 알고 있고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은 세그먼트 상에 있는 경우에 브릿지를 건너가지 않아도 통신이 일어날 수 있게 이때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이 기능 때문에 허브와는 다르게 콜리전 도메인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에이징인데요. 나이를 먹는다는 말인데 새로운 맥 어드레스를 기억하는데 디폴트, 기본은 5분, 300초 값 조정 가능입니다. 에이징이란 이것에 관련된 타이머입니다. 어떤 맥 어드레스를 브릿지 테이블에 저장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에이징이 가동이 되어서 저장한 후에 300초가 지나도록 더 이상 그 출발지 주소를 가진 프레임이 들어오지 않으면 브릿지 테이블에서 삭제를 시킵니다. 자, 그럼 브릿지와 스위치의 차이점을 이제 정리를 해서 한번 볼 건데요.
첫째는 이름이 다르죠. 두 번째는 가격이 틀리고 스위치가 브릿지보다 비쌉니다. 세 번째는 인기도가 다릅니다. 스위치가 브릿지보다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 실무적인 차이점인데 1번 스위치는 처리 방식이 하드웨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레임을 처리하는 브릿지에 비해서 훨씬 빠르고 두 번째 브릿지는 포트들이 같은 속도를 지원하는 반면에 스위치는 서로 다른 속도를 연결 기능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스위치는 브릿지에 비해 제공하는 포트 수가 훨씬 많고요. 네 번째는 스위치의 경우 cut through or store and forward 방식을 사용하는 데 비해서 브릿지는 오로지 store and forward 방법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store and forward란 스위치나 브릿지가 일단 들어오는 프레임을 전부 받아든 다음에 처리를 하는 방식이고 cut throw는 스위치가 들어오는 프레임의 목적지 주소만을 본 다음에 바로 전송 처리를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프래그먼트 프리인데요. 두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방식으로 전체 프레임이 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 커스를 방식을 닮았지만 처음 512비트를 보게 되고 에러 감지 능력이 우수합니다. 그 다음 루핑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프레임이 네트워크상에서 무한정으로 뱅뱅 돌기 때문에 이더넷의 특성상 네트워크가 조용해야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다른 녀석들이 계속 네트워크가 조용해지기를 기다리기만 할 뿐 데이터 전송은 불가능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브릿지나 스위치의 목적지까지의 경로가 2개 이상 존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루핑이 발생을 하는데 자동으로 루핑을 막아주는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폴트 톨러런트인데 네트워크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장애 대비를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모드 밸런싱. 모드를 분산하는 것을 말하고 인터넷 회선 하나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 대신에 인터넷 회선을 2개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데이터들이 두 라인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로드가 분산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은 스위치나 브릿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루핑을 미리 막기 위해 2개 이상의 경로가 발생을 하면 하나를 제외를 하고 나머지 경로들을 자동으로 막아두었다가 만약에 기존 경로에 문제가 생기면 막아놓은 경로를 풀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모든 스위치는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을 지원하는데 살 때 확인해보는 것이 좋고요. 예를 들어서 시스코의 이더 채널 기술은 여러 개의 링크가 마치 하나의 링크처럼 인식되게 하는 기술인데 게임방에서 이더 채널이 지원되는 스위치를 구매를 했다면 평소에도 2배의 속도를 내고 한 링크가 끊어져도 기다리는 시간이 전혀 없이 링크가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라우팅이냐 스위칭이냐. 가격면을 봤을 때 라우터가 스위치보다 비쌉니다. 속도는 스위치가 우세하고요. 라우터는 내부에서 처리하는 일이 많아서 스위치보다 패킷 처리 속도가 느리고 구성의 편리함은 스위치가 훨씬 구성이 쉽고 스위치는 전원 공급이며 가능하고 라우터는 라우팅 프로토콜, 네트워크 설정, 필터링, 보안 등 구성을 해야 합니다. 라우터 없이 아주 빠른 스위치로만으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면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걸리게 되는데 바로 브로드캐스트입니다. CPU 성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브로드캐스트 영역을 나눌 때 권고사항인데 IP는 약 500노드, IPX는 300노드고 애플토크는 200노드입니다. 라우터는 로드 분배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프로토콜이나 데이터의 크기, 중요도 등의 여러 상황에 따라서 트래픽의 전송 순서를 조정해주는 QoS, 퀄리티 오브 서비스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파트 5는 IP 주소로의 여행이라고 관련해서 한번 강의를 해볼 건데요. IP 주소는 총 4개의 옥테트, 1옥테트당 이진수 8자리로 이루어지고 32비트로 구성이 됩니다. 시스코 장비 2501 모델의 경우에 이더넷 인터페이스가 1개, 인터넷과 접속하기 위한 시리얼 인터페이스가 2개. 시리얼 인터페이스는 DSU 또는 CSU라는 전용선 모뎀에 연결이 됩니다. 이 경우엔 라우터에 부여해야 하는 IP 주소는 2개인데 각 인터페이스에 부여가 되고 이더넷용은 부여받은 번호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고 시리얼은 인터넷 제공업체에 문의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IP 주소는 네트워크 부분과 호스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브로드캐스트 영역은 하나의 PC가 데이터를 뿌렸을 때 라우터를 거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서는 호스트 부분이 같아도 되지만 같은 네트워크에서는 달라야 합니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서는 호스트 부분이 같아도 되지만 같은 네트워크에서는 달라야 합니다. IP 주소 중에 네트워크 부분만이 라우터가 라우팅을 할 때 참고하는 부분인데요. 클래스 A, 그리고 B, C 이렇게 네트워크 번호와 호스트 수를 하나씩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가 서로 다른 두 장비 간의 통신은 라우터를 통해서만 가능한데요. TCP/IP 통신 시에 라우터의 각 인터페이스 역시 IP 주소를 부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서브넷 마스크는 주어진 IP 주소를 네트워크 환경에 맞게 나누어 주기 위해 씌워주는 이진수의 조합이고 IP 주소를 가지고 네트워크 부분과 호스트 부분인가를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클래스 A란 255.0.0.0 기본 서브넷 마스크고요. 클래스 B는 255.255.0.0 클래스 C는 255.255.255.0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이 밑에는 IP 주소로 변환을 한 거고 두 번째는 서브넷 마스크로 변환을 한 겁니다. 세 번째는 서브넷 네트워크로 변환을 한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서브넷 마스크가 이진수로 1인 부분이 네트워크가 되고 0인 부분이 호스트가 되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서브네팅은 하나의 주소를 서브넷 마스크를 씌워서 작은 네트워크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서브넷 마스킹은 기존 IP 주소의 호스트 부분의 일부를 네트워크 부분으로 바꾸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럼 서브넷 마스크의 기본 설명지를 볼 건데요. 서브넷 마스크로 만들어진 네트워크는 서로 나뉘어진 서브넷끼리는 라우터를 통해서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진수로 썼을 때 1이 연속적으로 나와야 하고 중간에 0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서브넷 마스크를 이용을 해서 나눈 다음에도 둘 사이에 라우터를 놓는 이유는 네트워크의 주소의 효율적인 이용과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줄이기 위해서고요. 이제 사용 가능한 호스트 수 구하는 공식은 이 호스트 비트 수 마이너스 2입니다. 여기서 호스트 비트 수가 3개일 때 2의 3승 그리고 마이너스 2는 6이 되죠. 이때 사용 가능한 호스트 수가 6개입니다.